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은 세 분과 함께 먼저 출발합니다.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신장식 변호사께서는 오늘 약간 조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늦으신다고 최대한 빨리 오신다니까 일단 우리 셋이 출발하고 오시는 대로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새롭지 않으세요? 뭐가요? 원래 이거 제가 하는 캐릭터. 그렇죠. 네. 원래 이제 그러니까 계속 정의당은 요즘 무슨 일 있어도 이해해줘야 돼. 세상이 많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은 냉정하다. 패널 한 명 안 와도 시작한다. 우리는. 그럼요. 이번에 내가 듣기로는 장식이 형이 잘 되면 우리가 장식이 형 놔줘야 될 수도 있어. 정말요. 당대표 큰 일을 꿈꾼다는 얘기. 이따 오시면 한번 그것도 정말요? 한번 물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그게 자천인지 타천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들은 후보군 3-4명 안에 들어가. 그래요. 이렇게 나뉘는데 응? 뭐 대표급? 전문이 아니야. 그 전문이 이제 최고위원이 네. 직업인 사람하고 당대표급하고 우리 이제 아싸들하고. 우리는 여기서도 왔어요. 여기서도 왔어요. 김태기 형은 내년에 꼭 내가 용인시장을 만들겠어. 자, 그럼 우리 정의당으로. 그러면 자꾸 영입제의 선거철만 되면 또 하시는데 아직 선거철이 좀 남았으니까 부산 얘기를 좀 먼저 해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들어설 부지에 다녀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뿐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함께 다녀왔는데 지금 당장 역시 국민의힘 쪽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건 선거 개입이다. 심지어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까지 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근택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쭉 이 뉴딜 그린 뉴딜 관련해서 지난번에 거기 갔었죠. 무안인가? 네네. 네, 무안 가가지고 몇 조 풍력 이래가지고 풍력 주식이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식 얘기했어요. 제가 그걸로 좀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아가지고 지금 끙끙하고 하기 있어요. 시작한 이유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간 거고 다음에 또 본 일정 보니까 대전도 가고 대구도 가고 판교도 가고 이렇게 쭉 일정이 있어요. 잡히는 네네. 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원래 부산 가면은 뭔 얘기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메가시티 얘기랑 공항 얘기 안 할 수 없죠. 예를 들어 부산 갔는데 오히려 공항 얘기 안 한다. 제가 보기에 그게 오히려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근데 광주 가면 당연히 광주형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풍력 나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지금 판교 같은 데 가면 아마 당연히 자율주행이나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의 이슈를 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 선거 개입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정을 하지 말란 말이냐, 선거철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역시 이제 좀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 보이더라고요.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주영훈 대표가 원래 성정이 그렇게 세지 않은 분인데 원내대표 말부터 말은 안 센데 뭔가 조치를 세게 하겠다는 공언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이거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열린 우리당을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가 탄핵까지 갔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문제는 좀 있으나 탄핵이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기각이 된 건데. 그렇죠. 헌재에서 기각이 됐었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하나의 스탠다드라는 게 그어져야 된다 봐요. 여당은 당연히 대통령을 얻고 선거를 치르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여당이 대통령까지 이렇게 보증서 가지고 가덕도 공약을 이렇게 내세웠을 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왜냐하면 가덕도 공약의 비현실성 같은 것들. 제가 사실 민주당 상대 토론편을 만나면 저는 가덕도 찬반 얘기보다 이걸 항상 물어봐요. 약간 좀 소크라테스 문답 같이 니네가 하고 싶은 가덕도가 뭐냐? 국제공항이냐 아니면 국제 플러스 국내냐 아니면 군공항까지 가는 거냐. 제가 근태기 형한테만 나는 한 10번 정도 들어가지고 만날 때가 10번 됐는데 근태기 형은 답답하지.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거든. 알아? 왜 몰라? 얘기해봐. 국제에서 먼저 가고 국내에서 나중에 가고 군공항은 안 가고 딱 좋은 거죠. 아니라니까 저거 아니야. 제가 이제 또 근태기 형 만나서 얘기하면 저런 얘기하고요. 장경태 형 만나서 얘기하면 다른 얘기하고요. 지금 다 이게 민주당에서도 통일된 안을 만들 수가 없는 게 이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름 속에 가덕도 신공항 6글자만 있을 때의 느낌과 실제 땅에 내려와가지고 짓기 삽뜨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는 부산 시민의 평가도 달라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군 공항까지 이전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김해의 부동산의 이해관계 가지신 분들은 여기 되게 민감해요. 그럴 수밖에요. 아예 공항을 빼라 해요. 네네네. 네, 그런데 반대로 진짜 국내선이나 아니면 단거리 국제선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니 중국 가거나 아니면 제주도 가는데 우리가 가덕도까지 가야 되느냐, 가까이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또 장거리 국제선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섬 쪽에 있는 게 아무래도 큰 비행기 편하죠. 띄우려면 이제 그 섬에 활주로 크게 짓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다르고,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은
그 국제선이라는 게 인천공항도 허브 영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학 간다고 태평양 노선 많이 타봤지만은 대한항공 태평양 노선 타보면요, 평상시에 성수기 때문에 평상시 때는요 중국 사람이 한 60%예요. 그러니까 그 보잉 747을 채우려 그러면은 400명 채워야 되는데 중국 5만 도시에서 인천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작은 비행기로. 그다음에 인천에서 갈아타고 큰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건데 그걸 좀 싸게 팔면 그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김해공항도 만약에 가덕도공항이 결부돼가지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국내 국제 단거리 국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보잉 747을 띄울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안 되면은 부산에서 어떻게 매일 500명을 미국으로 채웁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지점을 세밀하게 공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 네, 그래가지고 이미 뭐 동의하는 것처럼 질러버렸으니까 저는 그냥 제 의견만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지금 이거는. 그럼 일단은 그 대통령이 비행기 부산에 가서 그 얘기를 한 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박근혜 대통령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탄핵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가버리면 반박이 안 돼요. 네. 너도 이래도 그렇지 않니 이래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가덕도가 굉장히 지금 선거용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가까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니네 아이디어가 뭐냐? 아이디어도 없지. 지금 그가 말만 하는 거지. 그 실현할 수가 디테일에 없다. 대한 걸 이런 좀, 걸 공격해야 되는 건데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당대 나가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별로 똑똑하네. 예. 오, 이건 호소개탄데. 덕후야 덕후. 네. 근데 대통령이 간 게 법상 선거 개입은 아니죠. 가서 뭐 가덕도 저기 우리 찍어주면 가덕도 해줄게 이런 게 아니니까. 네네. 법상으로 뭐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탄핵 사유도 아닌 거고. 다만 정치적으로는 저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해 살 일 안 그래요? 하는 게 맞는 거죠. 아, 오해 살 일이다. 왜냐면 대통령이 굳이 지금 논쟁이 뜨거운 가덕도 가가지고 어차피 지금 법 통과돼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네. 여당 180석, 야당도 반대 못해. 그냥 가는 거거든요. 대통령 가서 뭐 이걸 무슨 저 지원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예. 근데 굳이 이 미묘한 시기에 갈 필요가 있을까? 오해 살 수 있는 거 뻔한데. 대통령이 꼭 가야 되다.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더군다나 뭐 거기 가가지고 뭐 국토부에서 지원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 반대한 것을 비춰주면 죄송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국토부 실무 공무원도 문제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위까지 연출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 얘기가 솔깃해요. 네네네. 맞는 얘기 같아. 근데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이걸 지적할 수도 없을 거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진짜 아픈 현실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지적을 하다 보면 아 그러니까 니들 안 하겠다는 거잖아. 이거에 말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잘 공항 모르거든요. 네네. 전문가도 아니고 좀 부산에 이해관계가 1도 없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 망망대해 같은 바다를 메꿔가지고 공항을 만든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멍청해서. 네? 이해가 안 가고 동남권 공항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지난번에 그거 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난리 나가지고 결국은 외국에다가 돈 주고 용역해가지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 난 거잖아요. TK, PK가 다툼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럼 그때 가덕도가 꼴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덕도를 한대요. 다시 뭐 평가를 한 것도 아니고 여당을 한답니다. 야당은 거기다서 알겠대요. 아, 우리도 도와주겠으면 이래요. 이거 만약에 부산시장 선거 없었으면 이거 있었겠어요?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국책 사업이고 100년지 대교면 정말 100년 대교처럼 해야 되는데 네네. 이건 무슨 1년지 대교처럼 하는 거고 진짜 웃기는 게요. 지역 공약 앞에서는 여야가 하나 돼. 이게 뭐 아무래도 표가 네. 어쨌든 걸려 있으니까. 예, 이건 어떻게 두분 보면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다 옳은 얘기만 하세요. 난 진짜 문제가 있다 왜냐면 이거. 봐봐요. 지금 예. 아니 뭐 이명박 박근혜도 예전에 총선 며칠 앞두고 다 뭐 유타운도 아, 하고 그것도 뭐 문제지, 청주도 가고 사실.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형, 민주당이 나이 반대하고 얘기만- 그랬죠. 예. 민주당이 그때 문제를 예. 지적했잖아요. 예. 나는 이 현 정부 들어서 뭐든지 뭐 문제를 지적하면 민주당에서 야, 니들은 정부 집권할 때 안 그래서 이러거든요. 네네. 그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적폐.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고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진짜 의외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 또 다 했으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대통령이 인기 없으면 하는 거거든요. 결국 여당이라는 게 그러게 지금 사실은 김태현 변호사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 정의당이 비판했지만 다 그냥 뭐 예타 면제 뭐 황량양력 그러니까 다 면제해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나 이거 어떻게 한다고 왜냐면 뭐 법적인 문제도 생기지만 네. 다른 지역에서도 대구에서도 우리도 해달라 뭐 청주에서도 뭐 해달라 제주도 공항도 있거든요. 제주 우리 동네도 이제 제2공항 문제가 그렇죠. 항스러운데 제2공항은 그때도 지금 이슈죠. 예타 면제 다 해달라고 하면 대책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절차적인 최소한의 거는 저는 밟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뭐 굉장히 민감한 얘기고 선거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산에 있는 분들 중에 업자 중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정치권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공유수면 매립하는 공사라 그랬어요. 네네. 이게 부산에서 실제로 보면은 부산 신항만 건설할 때도 그렇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공사라는 거는 공사의 특성상 지역에 있는 그런 덤프트럭 회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하게 돼 있어요. 서울에서 돌 싣고 가서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 물 밑에서 이루어진 공사다 보니까 매번 공사가 하면 적발되는 것이 2009년에도 한번 적발됐던 게 바다에다가 돌을 묻었는지 쓰레기를 묻었는지 폐기물을 묻었는지 알게 뭡니까? 나중에 그런 게 적발돼가지고 이게 상당히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로비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왜 그러면은 가덕도에 꼭 그 바다에다가 돌로 매립해가지고 이걸 지어야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도 굉장히 저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네네네. 제가 정의당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 그 광고 끝나고 모시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신장식 변호사님께서 탄핵 이야기 들어왔어요. 꼭 해야 한다면서 부지런히 일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뭐냐면 예. 일단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요즘 큰일을 예. 꿈꾸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큰일을 꿈꾸신다는 일단 얘기가 있던데. 정리했어요. 뭔 소리야, 또. 아니 뭐 일단 큰 일을 한다고. 큰일? 네.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따 나중에 다시 듣기로 하고. 저는 정당을 그 딴 게 아니라 이 그 대통령께서 그 부산 간 거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 탄핵감이다. 그 얘기했잖아요. 조호영 원내대표가. 네, 조호영 원내대표가. 난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도 이해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탄핵 얘기하면 뭐가 떠오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예. 박근혜 대통령 네, 그다음에 노 얘기가 대통령에 나오죠.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선거법 위반이다 탄핵 발의했다가 그 호된 역풍을 받았고 그랬죠. 그다음에 실제로 탄핵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 대구 화재의 선택적 그 정보 취합이 도대체가 이상한 자꾸만 센 발언을 나온다 이런 이게 게 좀 어쨌든 그 야당의 원내대표가 되시면은 그 전에 이제 나경원 지금 예비 후보도 그렇고 네네. 아무래도 조금 발언의 수위가 좀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그럴 때일수록 실제로 그 원내에서 사실 뭘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만으로 보면 광장으로 나가셔야 돼 지금 그 정도 발언이면 탄핵하러 나가셔야 되잖아. 주호영 이건 정말 원내대표는 뭐 계산 없이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를 많이 봐나 봐요. 유명한 DC 인사이드 문구 있잖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실수인 것으로 아니 그냥, 난 그냥 정책 비판을 하시면 되거든. 그 얘기했다니까 사실은. 내가. 한 얘긴데. 일단은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일단은 이 이슈에 대해서 네, 탄핵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그렇게 김태현 변호사께서 몹시 답답해하는 걸로 봐서 네. 일단 조영 원내대표의 공격은 그렇게 유효타는 아니었던 걸로. 유효타가 아니라 거기다가- 자살골이야. 아니 자살골, 거기다가 사실상. 덧붙여가지고 이 논리가 저는 어디까지 가면 비극이냐 그러면은 가덕도 하면 우리 대구 쪽에도 하나 하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특별법 내자는 거 하자는 거 난장판이 아니야. 되는 거야 이거는. 특별- 보면.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주영 원내대표가 이게 탄핵이 안 된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판사 출신인데 그렇죠, 더 그렇죠. 잘해야지. 근데 다만 한 번 좀 브레이크를 걸게 해주는 약간 워닝 사인 정도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워닝 사인이 효과가 있냔 말이죠. 탄핵이라 아니 단어를 쓰면 안 돼. 왜냐면 이 얘기를 자꾸 하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서 이건 예예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 가덕도 챙기러 내려가는 것을 일정을 짰다. 예를 들면 네네. 그랬을 때 야당에서 첫 바디에서 세게 반발을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가기는 좀 더 들어가긴 좀 브레이크를 걸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그런 거를 좀 약간 노릴 수는 있죠. 대통령의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대중들 앞에서 나서서 선거에 조금 도움이 될 법한 걸 미리 좀 차단하는 그런 정도. 효과는 있어요. 예, 그런 정도. 그런 예. 거를 하는 거죠. 저는 여당과 야당이 이제 각장 최고 지도부가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정쟁이라는 것이 가장 이제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공개 발언을 통해 가지고 상대당이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하면은 제가 가서 그 답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언론이 가가지고 백브리핑에서 물어봅니다. 상대당이 가가지고 네네네. 오늘 이준석이가 뭐 이런 얘기 했던데 그 어떻게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하면은 무시한 대로 언론이 무시했다고 나오고 아니면 뭐 답변을 허술하게 하면 허술하게 나오고 아까 그런 식으로 가덕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세세하게 정책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물어보면요 언론이 대서특필하고요 답변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을 그렇죠. 아까 말한 내용들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쓰지 않고 탄핵이다 이러면 언론도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구호니까 저쪽 가서 안 물어본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면 그거를 뭐 민주당 쪽에 물어볼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예. 이건 그러니까 이러면 계속 그냥 하라 그러세요. 그러겠죠. 오히려 이건 기회를 날리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전당에 나가야 돼요. 의외로 제가. 좀 각을 세우네. 좀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조용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각을 세우지? 자 일단 그렇게 빨리 전하는 그러네. 말씀 듣고 억측을 하고 또 오늘의 토론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는 동안에도 이 공항과 관련해서는 아주 그냥 경로를 벌이셨는데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그 가가지고 네.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 하잖아요. 스트레이트요. 예. 그런 거 좀 하시니까. 가가지고 그 덤프 트럭이 돌 한번 불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이제 그리고- 의견은 제가 개진하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돌 얼마나 많이 부어야 되나. 그러니까 엄청 부어야겠지. 아니, 내가 얘기할게요. 계산 간단하잖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니, 면적 딱 나오면 사람들 되지. 그 얘기 하거든요. 복잡하게. 인천공항도 뭐 바다를 메꾼 건데. 인천은 근데 수심이 인천공항 낮잖아. 갯벌이고 수심이 얕아요. 예. 1m인가? 인천공항은 이거 근데 이거는 망망 대해를 메꾸는 거라 수심 20m인가? 인천공항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간척을 한 거예요. 방부제를 짓고 그 안에 물 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돌을 갖다 부어가지고 이제 터널을- 쌓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메리 부산시장 선거에서 좀 불리한 이슈이긴 한가 봐. 해야지. 아니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왜냐면 아까 네. 이제 이준석 최고가 이제 메립 얘기는 다음 나도 주제로 좀 가자. 창원 뭐 부산 북한 메립하는 뭐 이렇게 재판 큰 거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산이랑 같이 사거든. 산을 하나 사잖아요. 같이 해서 요거를 그대로 갖다 메우는 거거든요. 근데 부산이 주변에 산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항만 만들 때도요 바다 깊이 가가지고 다 매립해서 하는 아니 거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주제를 메인으로 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되지를 않고 있는데. 그래서 항만을 예. 옆에다 만든다 생각하면 돼요. 형님 사실- 그 변호사 입장에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권이 생기겠습니까? 끝내자고 모르지 했는데 뭐. 이렇게 말 안 듣는 구속하는 방송 정치인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아우 정말 힘들어. 자 서울시장 선거 얘기하시죠 이제. 예. 네.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와 진짜 시간이 빨리 가네요. 각 당의 서울시장 후보 토론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일단 국민의힘 측은 또 MBC 100분 토론에서 네 분이 나와서 토론을 했고 이제 어제 또 그저께죠. 예,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이 또 있었고요. 먼저 각 당의 후보 토론들 어떻게 보셨는지 누구 토론이 좀 제일 재밌으셨던 것 같아요? 총평을 좀 일단 네 분이 살짝 해주실까요? 재밌다기보다는 관심은 그래도 제일 그러니까 시청률이나 이런 거 관심 제일 많이 끌었던 건 안철수 금태섭이었죠. 네네네. 그건 사실은 금태섭 후보한테 죄송한데 사실 안철수 금태섭에서 안철수 대표가 아마 이길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으니까. 네네. 오히려 국민의힘은 나경원 오세훈 중에 누가 될까 약간 좀 관심거리는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토론을 워낙 사실은 조금 잘못한 측면들이 있어서 네. 과연 이번엔 어떨까 그것 때문에 관심을 좀 사람들이 그렇죠.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평가는 지난번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또 어저께였죠. 어저께도- 홍준표, 윤상현 의원이 또 안철수 대표를 찾아가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눴다 뭐 이런 기사들도 좀 났더라고요. 안철수 대표가 잘해서 찾아간 건 아니고 네. 자기 그리고 정치적인 안철수 목표가 대표가 있어서 간 거고. 예. 본인이 이제 약점이 지난번 대선 뭐 패배하고 이런 것도 많이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음. 토론에서 좀 실패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름의 준비를 좀 많이 한 거로 봐요. 일단은 그러면 양호했다. 저는 그 정도는 뭐. 네네네. 왜냐면 안철수 대표가 막 달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달변에 갑자기 막 달변에서 뭐 존 F 케네디가 되고 뭐 무슨 뭐 누구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실책 없이 안정감 있게 전 잘했다고 봐요. 이준석 전 최고. 저는 이제 금태섭 의원이 이번 토론의 목적이나 본인이 여기서 얻어야 되는 성과에 대해서 완전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뭐냐면은 민주당을 떠난 지가 몇 개월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야권 후보가 돼야 되는지 나는 야권에도 맞는 사람이다를 보여주는데 주력해야 되는데 네네. 자 퀴어 축제에 대한 입장 처음에 물었을 때 1차 토론에서 1차 토론이었죠. 예, 이거는 입장에 대한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제시한 시험 과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네. 시험 과목이 없어요. 그냥 자유 연구 과제예요. 그냥 혼자 하면 되는데 이거를 긁고 나왔으니까 그 귀중한 시간, 내가 보수의 가치들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뭐 시간 경제라든지 아니면 대북관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가지고 유권자들 우선 안심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게 정책 토론이거든요. 그걸 하나도 못했어요.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민주당을 탈당하는 순간부터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지금 다시 국민의당까지 굉장히 한 차선씩 살살 변경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한테 갑자기 누가 가가지고 당신 민주당 사람이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금태섭 의원은 아직까지 굳이 야권 그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쫓겨난 민주당 사람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건 금태섭 의원이 그 주제가 왜 핫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험 과목을 잘못 골랐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제 공격성 뭐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안철수 대표가 했던 발언, 뭐 시외곽 뭐 이런 발언들이 또 크게 좀 이슈가 되면서 약간 이제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는 아주 강한 그러니까 비판을 받았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퀴어 축제나 동성애 문제가 선거의 큰 쟁점은 아닙니다. 미국은 정통적으로 큰 쟁점인데 네.
그렇지만 그리고 또 서울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 어젠다가 나왔을 때 거기서 답은 해줘야 되거든요. 네. 답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본인의 소신이든 정무적으로 봐서 이렇게 가는 게 내가 한 표라도 더 나올 거는 판단이 되든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아마 본선 가도 이슈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이슈가 돼서 아무래도 네. 예. 우상호, 박영선 후보 명확한 입장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어쨌든 입장을 밝혔거든요. 전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 정의당 후보도 당연히 입장을 밝히겠죠. 우리 후보가 없어. 아 있으면 형이 나가. 지역도 소리야.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물론 네. 그렇게 해서 안철수 대표 그 발언에 대해서 아주 진보적이고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야 이거 실망했는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난 저 얘기가 맞다. 안철수 대표 여기가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면 다수의 불편한 사람들 감안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철수 대표가 지칭하는 다수의 불편한 사람들은 공감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 발언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득표적으로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건 본인이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거. 저는 그럼 뭐 지도자는 근데 그게 나는 중요하다는 안철수 대표 그 말을 보면서 안철수 대표가 좀 인문학적이라든 이거 좀 길러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 볼 수 있는 인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예. 권리라는 그 그러니까 똑같은 인권이라 그러면 보통 얘기예요. 소수자라든지 차별받는 사람 어찌 보면 뭐 여성, 장애인 지금으로 보면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마치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걸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딴 데 가서 했으면 좋겠다. 딴 데 가서 했으면 좋겠잖아요. 보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다음에 얘기하는 말을 거는 바꿨어. 네. 제가 말을 바꿔서 뭐 보기에는 이태원이나 기본적인 인권에 맞는 이런 데 가서 하면 그 행사도 살리고 그 행사의 의미도 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거기 좀 불편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뭐 안 봐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마치 그 행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장소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바꿔주면 최초의 발언은 권리 개념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혐오할 권리도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의견을 밝힌 점은 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소수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용납하기 어려운 선을 넘는 역시 발언이에요. 그 민변 인권이라고 출신의 인권. 두 분은 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그걸 인권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안 세상에 어떤 잠깐만요. 인권이 안 받아들여 좋은데 네. 정의당은 막 후보 내면 장시경처럼 같은 입장을 밝힐 거예요. 그러니까 근태기 형이 당에 돌아가셔가지고 박영선 후보나 우상 후보한테 그런 식으로 입장을 내려 그러세요. 그냥 이건 근데 입장을 이거- 못 본인도 거라고. 질문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니, 아니 근데 나는 아니, 그분들한테 어차피 말할 입장 그 없거든. 정도 그건 레벨이 안 되고요. 직보하실 레벨이 안 아, 되신다. 그래요? 네, 정말 레벨 안 그래요? 되고 방송 왔을 때 얘기하지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선거를 할 때 보면 알겠지만 교회 문제라든지 동성애 네.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는 거의 웬만한 후보들이 그냥 노코멘트 해요. 그러니까 못 네. 내잖아 입장을. 이걸 근데 보시면 돼요. 지도자는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도 무슨 굉장히 이게 PC의 영역에 해당하는 건데 그 정치적 올바름의 영역에 해당하는 건데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이게 한창 운동이 막 거세가지고 네. 발언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를 다 그때 습득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 토론 때 보면은 네네네. 그때 홍준표 대표가 물었죠.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랬더니만은 동성애 반대한다 그랬어요. 근데 좋아하지 이게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지 근데 않습니다. PC의 관점에 보면요. 동성애는 찬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동성호는 제도화된 것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을 입장 표명할 수 있으나 동성애는 찬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그 답변도 PC의 관점에서는 틀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 정서상 그분이 뭐 문제 없는 발언했다 생각해서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다소 있다손 치더라도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장시영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그렇게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게 결정적인 팩터가 될 만큼 성숙한 주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긴 하죠. 저는 금태섭 학생이 전혀 시험에 안 나오는 과목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 기분 내고 갔다 그 규정하는 시간에 그건 그런 인정. 생각이죠. 아니, 자 그럼 근데- 일단 두 분도 어떻게 보셨는지 좀 얘기 드릴까요?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이 핵심은 그거잖아요. 지금 나경원, 오세훈 누가 이길 건가지. 다른 데는 거의 이제 어찌 보면 뭐 토론에 따라 후보가 정해지지 났죠. 않았잖아요. 근데 어? 이제 그럼 민주당도 결정 난 거예요? 아니 많이 그렇다고 보니까 근데 안철수 금태섭 사이에 자꾸 뭐 민주당 뛰쳐나왔다 그러는데 뭐 두 분 사이에 그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다 같은 처지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보면 이현주하고 박형준은 그게 막 쟁점이 되잖아요. 너 네네. 옛날 민주당 있었지, 너 옛날 뭐 MB 사람 아니냐 이
공격이 예, 되는데 예. 안철수 금태섭은 사이에는 뭐 제가 보기에 그 얘기 할 수가 없죠 서로 같은 입장이니까. 아니 처음에 했잖아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한테 박영선 저랑 같이 우상호 정치했잖아요. 사이에는 결국은 근데 붙을 만한 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수직 정원 문제 약간 붙을 만한 문제였거든요. 그다음에 뭐 강변북로 덮어가지고 뭐 집을 짓는다. 이것도 약간 붙을 만한 문제였어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붙은 거는 저는 좋다고 보고. 근데 최근에 흘러가는 게 지금 나경원 오세훈이 지금 팽팽하다가 네네. 약간 들어보면 약간 나경원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뭐 보이콧 하겠다, 뭐 안 하겠다, 이거 뭐 해체해라, 뭐 평가단, 뭐 해체해라 얘기 나오는 게 결국은 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이기고 있는 사람 조바심 나는 듯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나경원 씨가 좀 많이 기우는 게 아닌가 느낌이. 판세가. 왜냐면 그리고 지금 평가단이나 이 평가 보니까요, 그냥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다 이기는 걸로 돼요. 대부분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많이 봤을 수도 있지만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냥 저 사람 그냥 나 원래 잘 알아, 원래 될 것 같아,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당심에서 우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거의 뭐 확실하게 그게 보여주는 게 그 아까 토론 평가단이에요. 평가단. 당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대표의 최근 이번 주 행보를 보면요. 무슨 일이 있었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예. 노원구 이준석 있는데 찾아왔어요. 예. 그냥 기억나요. 예, 그리고 예. 당연히 맞아요. 기억나죠. 지난주에 왔을 때 간다 그랬잖아 다음 주에. 그리고 뭐냐면은 음. 유승민 의원을 방문했어요 어제.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거 경선 과정 앞두고 당의 대선 주자나 중진들을 만나서 인사하는 경우는 있어도 선거 이제 경선 3일 남았는데 가가지고 갑자기 유승민 의원한테 인사한다? 자기한테 그 부족한 표가 어딘지 이제 깨달은 거거든요 보면은. 그렇다고 했을 때 나경원 의원도 결국에는 그 민심으로 넘어갔을 때는 사실 우리 당 지지자 외에도 중도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그런 층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본인이 더 표를 땡겨와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음. 사실 왜냐면은 유승민 의원에게 가서 인사를 한다라는 것은 본인이 그 오른쪽에서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태극기 부대 입장에서는 또 들고 일어날 만한 주제예요. 음. 근데 거기에 속된 말로 예방을 간다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은 가운데 표를 땡겨와야 될 정도로 가운데에서 본인이 약간 확신이 없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서는 확신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반땅 싸움이라고요. 결국에 네네. 어느 시점에는. 네네. 그럴 때 반땅 싸움에서 내가 김종인 항상 그걸 잘하는데 51의 포지션을 잡지 않는 순간 내가 아무리 오른쪽이 튼튼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그러면 플러스 말 마이너스- 얘기 길게 하지 말고 그래서 네. 노원 가가지고 이준석이 넘어간 거야 그러면? 아니요. 안 넘어갔어 사실. 저는 누가 와도 만나줍니다. 누가 만나죠? 근데 어쨌든 손익 계산을 해봤을 때 그쪽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움직였겠죠. 뭐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의원의 아까 1대1 구도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네. 제가 이건 또 인사이더로서 분석해드리자면 이겁니다. 현재 구도는 나경원 의원은 정체성이 본인 동작 가서도 예. 그때 제가 질문했잖아요. 강남 4구를 만들겠다 했어요. 그렇죠. 강남 정체성을 굉장히 당원들이 많이 인식하고 국민들도 많이 인식해요. 오 시장은 비해서 동북권이나 강북 지역에서의 이 정체성이 강하다고 봐요. 조은희 구청장은 찐 강남 정체성이 강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서초. 예. 그 예. 오세훈 씨, 그 오신환 오신환 의원 같은 후보. 경우에는 서남권, 구로관악 이쪽 정체성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겹치는 사람들이 어디냐면은 나경원의 강남 정서와 조은희의 찐 강남 정서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대1 구도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반땅 싸움을 생각하면 되는데 다들 이제 언론인들도 예상하는 게 뭐냐면은 이강 후보와 이약 후보가 있다고 했을 때 예. 그 이약 후보가 얼마나 각자 강 후보의 파이를 먹느냐. 그러니까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네네.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조은희 후보가 굉장히 정책적인 이슈를 많이 냈어요. 재산세 이슈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런데 강남권에 우리 그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 재산세 이슈 때문에라도 자기 의사 표출을 위해서 조은희 구청장을 경선에 찍는 경우에 그게 원래 누구 표였을까 해서 저는 나경원 의원 표일 가능성이 되게 높았다 이렇게 봐요. 이상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세훈 대변인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오신환 의원하고 오세훈 의원도 겹쳐요. 예. 그 캐릭터가 그렇죠. 왜냐하면 중도적이고 약간 뭐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조은희 후보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신환 의원이 사실은 굉장히 젊고 70년대 71년생이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두 번인가 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은희 후보의 득표력과 만약에 조은희 후보가 나경원 후보 표를 뺏어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오신환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더 뺏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그게 알려져 관건이에요, 있고, 지금.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캐릭터도 비슷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그거에서 큰. 자, 근데 리볼링은 여기서 없을 함정 것 같아요. 카드로 지금 오늘자로 한창 아침에 이제 언론들이 질문하던 게 예. 오신환 오세훈 단일화가 된다면 어떨까?
그러면은 말이 좀 달라지죠. 만약에 오신환 오세훈 단일화 그러면은 뭐 나경원 조은희 단일화 뭐 이렇게 해서 나경원, 결국 조은희는 단일화 안 돼요. 단일화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토론하는 거 조은이는 보니까 도저히 안 오세훈 되겠더라고. 시장 할 때 부시장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단일화를 오히려 하면 단일화하면 오세훈한테 밀어줄 오세훈한테 가능성이 밀어주죠. 있죠. 오세훈 밀어주죠. 그러면은 그렇게 1대1로 간다. 근데 혹시 달갑게- 여의도연구원에서 그런 거 돌려본 건 없어요? 저희는 그 돌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런데 근데 이건 있어요. 아까 그런데 거꾸로 조은희 오세훈 단일화를 했을 때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찐 강남 표가 오히려 나경원 의원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그럼 일단은 이게- 경선 완주를 해주는 게 오히려 오세훈 아니, 그러니까 전 의원을 국민의힘 도와주는 쪽에서 건가요? 옛날 정의당 후보들 보면 끝까지 분투하세요.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 저는 다 분투하게 마지막까지 바랍니다. 가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네네네.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요. 본선이 남았는데 그렇죠. 안철수랑 단일화가 중요한 거지 사실.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겨야 단일화는 그래서 이 이게 중요한 거지. 부분을 아니 저는- 오세훈 오신환 단일화 하든 말든. 그뭐 오세훈이 되든 나경원이 되든 근데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관련됐는데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물어봤잖아요. 저희들이 그 안철수 후보는 그 경쟁력 그러니까 가상 대결에서의 득표율이 그 지지율이 많이 나온 사람으로 가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뭐 야권 단일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냐, 누가 적합하냐, 또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심지어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안쪽에서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가상 대결에서 박영선이든 우상호든 저쪽 해서 가상 대결에서 누가 이길 거냐? 누가 이길 거냐, 누가 많이 나올 거냐.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사실은 국민의힘 플러스 자기 중도 이미지를 가지고 무조건 이기는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패인데 네네. 나경원 지난주에 나경원 후보한테 이렇게 던져도 받을 거냐 그랬더니 에이, 상식이 있으면 설마 그렇게 던지겠냐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받기 싫다라는 싫다. 이제 애들러서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셨죠. 원래는 하자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다 갖고 와봐 이런 태도였는데 그렇게 해도 받을 거냐 그랬더니 상식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냐라는 취지였거든. 그거 아니, 자꾸 안 모른 척 되는 쪽으로 얘기하더라고, 하지 사실은. 말고 좀 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그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할 거냐 하고 어떻게 질문할 거냐. 근데 뭐 이게 관건이 오히려 될 것 그런 같아요. 오히려 관심이요. 저는 네. 안철수가 됐을 때 만약 국민의힘 사람들이 얼마나 밀어줄 거냐. 뭐 돈이든 아니면 조직이든 사람이든. 왜냐면 안철수가 이겼어 해서 만약에 서울시장 돼버렸어요. 그럼 국민의힘은 이제 대선 주자 그 사람이 어쩌면 안철수가 쭉 다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옷 봐. 형, 우리 그런 자리는 어디지? 선언했어요. 이래서 안철수 제가 대표가 보기에 안 밀어줄 가능성이 아니, 안철수 근데- 대표가 단일 후보가 되면은 네. 저는 노원, 도봉, 강북, 중랑을 도는 유세차의 운전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아니 그렇긴 한데 그거는 딴 사람들 도와주냐 말이지. 딴 저- 사람들이. 네네네. 저는 김태현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 현근택 변호사 희망사항이고. 아니 근데 왜냐면 사실 이게- 보세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한 주성하면서 주인 없는 당이에요. 누가 주인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닙니다. 주인 비대위원장이죠. 인정하게. 예. 중진들 다 원해요. 없어요 지금. 그렇죠. 예전에는 친이 친박이 있었고 대통령은 친이의 이명박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친박 마찬가지고 비박에는 김무성 대표,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가 있었고 예. 지금은 친안이 개파라고 생기는 거지. 아까 친안이. 개파라고 부릴 정도의 아. 어떤 구심점이 그러니까 친이르게라고 부르는 사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구심점이 되는 사람들이 없어서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경원 후보가 후보가 되든 아니 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든 예를 들어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아마 안철수 대표 중심의 야권의 장기 개편을 좀 있을 거예요. 어느 형태로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생긴다? 네. 저항할 만한 큰 세력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안철수 대표가 다 먹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의 의원들이 예전에 민주당처럼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뚜렷한 이념적 징표 이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때 힘의 역학관계,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이합집산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네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후보가 됐다. 시장 이겼다. 그럼 야권에 아마 안철수 대표 중심의 정기 개편 일어날 수밖에 없을 혹시 거예요. 안철수 대표 캠프 쪽에서 연락 오신 건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너무 라이브한 것 같아. 아니, 이거를 보시면 돼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100명이 그렇게 아니. 영남권의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안철수가 서울시장 된다고 다 그 사람들한테 간다고? 옛날에 내가 대선 보기에는 치러되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 소위 말하는 야권의 지도자의 그 위치에 간다 그러면은 본인이 몇 명의 군대를 통수할 수 있는지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 선거와는 다르게 그 과정이 하나 필요한 거거든요. 김무성 대표나 과거의 서청원 대표 같은 사람은요. 그것이 정치적 이력이든 동지관계든 자금력이든 불문하고 예를 들어 나한테 내일 너 공천 250명 해.
라고 하면은 명단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로. 그게 박근혜의 힘이고 이명박의 힘인 거예요. 그게 친박과 친이라는 규모가 있는 집단의 힘인데 당장요. 저한테 내일 와가지고 네가 250명 공천 국회의원 해봐 이러면은 못해요 저는. 그게 제 지금 정치적 그 무게감인 거예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보여준 것은 거대 정당 민주당에서 그거 관리하는데 약간 실패했고 예. 많이 실패했죠. 30석 40석 정도의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박지원계나 이런 사람들과 실패했고 지금 이제 세석으로 짜그라든 거잖아 이제 보면은. 예. 이랬을 때 안철수 대표가 100석 정도 되는 국민의힘을 정계 개편을 통해 소위 접수한다는 개념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죠. YS는 비록 과거에 의석은 적었지만은 언제든지 3당 합당을 한 당을 먹을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예. 안철수 대표는 삼키면 배탈 날 가능성이 없다. 오늘 이준석 최고 얘기는 그 얘기가 다 이렇게 옳은 말만 하네. 그러니까 뭔가 맞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말만 이후에 하네. 당내에서 본인의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아니 근데 당 알겠습니다. 대표로 예. 거론될 만한 사람들에 아까- 대한 비판의 강도가 아까 굉장히 형님 높아요. 오기 전에 신장식 당대표 설했어 우리. 아니 일단 그럼 야권 얘기를 이 정도 했으니까 여권도 지금 어쨌든 단일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뿐 아니라 그 시대전환이죠. 예, 조종훈 후보와 뭐 단일화 얘기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의원직 유지하려면 3월 8일이죠. 3월 8일 이전에. 근데 뭐 솔직히 네. 큰 관심들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분들이 얼마나 뭐 준비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득표율 자체가? 예, 왜냐면 뭐 솔직해. 아니 저도 사실 이분들 뭐 토론하거나 그런 건 잘 안 찾아봤거든요. 형 요즘 관심만 봐서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니 근데 많은 민주당 사람 쪽에서 그렇게 관심이- 말씀하시면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저희는. 아니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여기 보고 알았어요. 무식만 보고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선거에 관심이 사실은 이제 우상 후보가 얼마나 좀 뚜렷하느냐, 선전하느냐 부분이라 뭐 조직은 앞선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조직 선거 할 때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고 어찌 뭐 박영선 후보가 유리하게 가고 있는 건 맞죠.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여권 지지자들도 안철수 대표든 아니면은 뭐 오세훈 나경원 후보든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된 후보랑 붙었을 때 누가 경쟁력 있냐를 두고 지금 투표를 할 확률이 당연하죠. 높잖아요. 네. 당선 가능성이에요 결국. 안철수나 아니면 나경원과 붙었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아예 오세훈 후보는 지금 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막 지금 이제 야 이거 평가단 해체하자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도 안 되는 거예요. 단일화 밀밑에서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평가단 깨자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선거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고 나경원 안철수 붙고 그다음에 뭐 안철수가 이기면 박영선하고 붙는 구도인데 결국은 그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요. 저는 뭐 조정훈 후보나 김진애 후보가 던진 정책적인 메시지는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고 특히 이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역세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등등의 그 김진애 후보가 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아무래도 조정훈 이제 후보의 그 전문가의 그런 시선들을 주 많이 4일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향후에 네. 향후에 쟁점이 될 수 있겠다 몇 년 뒤에. 그래서 이번은 아니신 것 같고. 근데 그런 고맙습니다. 향후에 그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은 자기의 메시지를 얼마나 이 과정에서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메시지가 진짜 정치 고관여층 귀에만 겨우 들려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한 짧은 기간이지만 그 두 분은 자신의 정책적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여기에서 무슨 뭐 안철수 후보처럼 뭐 단일화 문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면 이 별로 자기 원하는 뜻하는 바를 저기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어찌 네. 못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뭐 일단 거의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가 이제 결정이 나는 순간이 3월 1일, 예. 3월 4일 뭐 이런 거죠. 며칠이었죠? 국민의힘이 4일. 4일. 2일 3일 투표, 4일 4일 날 확정. 네. 민주당은요? 1일 확정. 1일인가? 일일 확정. 잘 모르겠네. 1일일 거예요. 아니 저기 전 변호사님 이러실 거예요 진짜. 1일이래요. 예, 부산은 6일이고. 그러면은 뭐 다음 주 우리 만날 때는 얼추 이제 후보가 후보들이 대부분 각 당의 후보들이 좀 나오네요. 예, 나오니까 또 그러면 이제 그걸 두고. 근데 단일화 어떻게 되고 있나 그렇죠. 이때가 주제가 이거 되겠죠. 중요하지. 예, 국민의힘 과연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국민의힘에게 어떤 조건을 던질 것이냐가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통합선대위부터 연립정부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제가 안철수 대표라면 음. 제가 안철수 후보가 됐다, 시장이 됐다. 예.
그러면 제일 배지들이나 정치인들의 제일 관심 있는 정무 부시자잖아. 그렇죠. 정무부 시장. 정무 부시자 전에는 국민의힘 출신의 뭐 전직 의원이 갈 수밖에 없을 거고. 예를 들면 캠프에서도 중요한 선대 본부장이나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선대 본부장, 뭐 대변인. 예. 대변인 이준석 어때요? 대변 안 해. 나는 어? 운전할 거야. 아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유세차 운전할 식으로 거야. 지금 이제 상징적인 선대위에서도 중요한 직책들은 네네네네. 아마 국민의힘 쪽으로 넘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야 이게 통합선대위, 통합정부의 아, 근데 이렇게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야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예시를 들어줄게요. 예전에 그 박원순 시장이 그 서울시장 처음 났을 때 기억해 보시면은 예. 그때 사실 민주당의 역할이 되게 약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단일화했는데 이제 무소속 후보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개입해서 뭐 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커요. 예. 그 당원이 다른 당의 후보를 이제 홍보하는 것 자체가 제약이 많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제약이 많아요. 예를 들어 돈을 쓰는 것도 같은 사무실에 예를 들어 국민의당 출신과 국민의힘 출신이 앉아 있잖아요. 국민의힘 출신이 쓰는 비용을 국민의당이 내줘도 안 되고요. 네네. 국민의당 출신이 쓰는 비용을 국민의힘 돈으로 내줘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걸려요. 그럼 일단 윤석열 전 최고 얘기는 지금 어쨌든 입당을 하시라는 얘기가 그래서 들리는데. 저는 안 사줄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안 사주려고 박원순 하는 것 시장 그 같으니까. 당시에 선대위를 그래서 어떻게 꾸렸냐면은 본인이 시민단체들을 오래 했으니까 네네네. 시민단체 계열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대변인부터 요직을 채울 그렇게 수가 했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사실 그 시민 후보라는 이름 붙였던 그 원동력이 됐는데 안철수 후보는 그런 걸 할 만한 외부 싱크탱크라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채운다, 국민의힘 사람을 채운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입당을 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다 걸어버릴 겁니다 선거법으로. 그러니까 그 연합 공천 뭐 이렇게 선거 연합해가지고 그 전에 2012년에 통합진보당하고 그렇죠. 민주당이랑 이렇게 했을 때도 유세도 못해요. 음. 연단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렇지. 당시 한명숙 대표가 그 심상정 후보 대표 그 지지를 하러 고향에 갔는데 네. 화정역에서 멀찌감치 서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올라가면 안 와 되니까. 계십니다. 끝. 그럼 뭐. 그 선거를 제가 비대위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네. 단일화했을 때 그 상대 단일화 대상인 그 동지 정당이 조금이라도 도우면은 바로 걸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 찾아가가지고 그 박원순 시장도 기호 8번이었다. 기호에 연연하지 말라. 이제 그분들의 바람을 또 그렇게. 그래서 예. 이제 그 잘 봐야 되는 본인도 게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이 그렇죠.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유세차를 몰겠다 했다는 말을 먼저 환기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 정도가 실질적으로 입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대의 맥시치예요. 바깥으로 드러나면 안 돼. 여기 아, 유세차를 몰고 알겠습니다. 계십니다. 일단은 할수 일단은 있어. 어쨌든 다음 주면은 우리가 이제 그럼 선대위 중요한 예비 못한다는 얘기네? 후보들이 겨우 다 이제 다 또 나오니까. 이제 선관위가 해석을 할 텐데 네네네네. 분명히 민주당이 걸 겁니다 세게. 그럼 자, 그럼- 판다 시정되는 거지. 정치에도 불가능한 게 어딨어요. 일단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러면 단일화 과정에서 또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다음 주에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는데요. 짧게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무슨 일부 언론입니까? 이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신문에서 레임덕 얘기를 지금 임기 말 레임덕 징조가 보인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왜 그 얘기 안 하냐고 했던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과 관련된 또 논란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속도 조절론을 주문했냐느니 안 했냐느니 뭐 이런 상당히 조금 말들이 좀 있었는데요. 레임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지난주에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김경수 지사가 방송 나서 원래 대통령이 하라고 다 하는 건 아니다. 박주민 의원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거로 박주민 의원인가 누군지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네네네. 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거. 정청래 의원이 아마 대통령 임기 1년 남았지만 의원들은 3년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원론적으로 다 맞는 얘기죠. 예. 건강한 당청 관계라는 게 청와대가 하라는 대로 여당이면 여당이 무슨 청와대 여의도 출장 쏘고 거수기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과서상으로 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 현 정권 들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음. 이해찬 대표도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예. 당청 간의 이견이란 건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때는 그래도 결국 레이저 맞고 깨갱은 했지만 김무성, 유승민, KY를 중심으로 한 비문이라는 하나의 청와대에 대해서 비박이라는 청와대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룹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없잖아요. 다 친문이지 근데 뭐 비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신의 정치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래가지고 됐지만 그쪽이 다 멸문했잖아요. 멸문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누리당은 그래서 망가진 거고 예. 아마 그걸 보고 반면 교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계속 원팀을 강조하고 당청 일치를 강조하고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반기란 게 없었다고요. 예. 이견이란 게 1도 안 나왔다고. 근데 이번엔 나왔어요. 이게 뭐냐?
윤건영 레임덕이 의원은 친다. 뭐 대통령이 뭐 40% 지지도 있고 무슨 깨어있는 시민이 40%는 그게 하나도 40%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에서 이례적으로 교과서상으로는 정상적이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다른 얘기가 나왔다. 는 거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신현수 요거 수석 답변 좀 드릴게요 네. 이따가. 네. 신현수 수석 문제도 그래요. 자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죠? 박범계 장관과의 계속 지금 트러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인사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 대통령은 신현수 수석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인사는 정말 대통령 마음대로 한 게 맞느냐? 대통령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제가를 한 거냐? 이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유영민 실장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신현수 수석이 사직서 냈는데 이 상황이 곧 정리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월요일날 돌아왔는데 대통령 아직까지 일주일 지나도 결정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근데 더군다나- 일단은 반려를 한 거고 일단 반려를 아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려를 했으면 그냥 네.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국회에 나와서 했던 유영민 실장의 답변은 그러니까 사표 이 수리될 수도 혼란스러운 있다. 상황이 곧 정리될 겁니다라는 아. 얘기는 아직까지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펜딩돼 있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또 하나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동아일보의 그 보도, 예. 뭐 청와대 아니라고 했지만 예. 박범계 장관이 패싱을 하고 먼저 일요일날 기습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 제거를 한 것이다. 소위 말하는 대통령 패싱 의혹. 거기에 대해서 유영민 씨가 뭐라 그러냐면 그 전날 구두 승인 받았으니까 패싱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뭐 구두 승인하고 발표하고 전자결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시스템을 되게 중요하시는 분이잖아요. 해외에 있을 때도 꼭 전자결제를 통해서 승인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인사안 같은 거. 근데 이 검사장 4명 바꾸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전자결제도 하기 전에 일요일날 오후에 기습 발표가 되냐. 이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니 일각에서 나오는 그 언론 보도에 있었던 야 이거 박범계 장관이 일단 기습으로 질러놓고 문제되니까 대통령이 나중에 전자결제에서 사후 추인하는 형식으로 마무리 진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흐름이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자 일단 얘기 좀 이 들어봐야 될 얘기는 것 여러 같은데. 번 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뭐 아까 말씀처럼 검사장 4명인데 인사 뭐 그렇게 대부분 현장 유지 인사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인사할 때 뭐 자꾸 뭐 서면으로 다 결제받고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보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뭐 당에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사실은 결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그래서 뭐 그거는 큰 문제 아닌 것 같고요. 신현수 수석은 아마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인 것처럼 아마 일임했다고 그러니까 사표를 아직 뭐 반려한 건 아니다라고 보면 뭐 계속 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은가로 보여요. 보면. 그럼 뭐 시기는 보겠죠. 예를 들어서 네네. 선거 근데 교체될 걸로 영향이라든지.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인사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한 명만 딱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할 네. 때 이렇게 여러 명 같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약간 좀 피해가 덜 가게끔 그렇게 배려하는 스타일이라서 보궐선거 이후에 좀 뭐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레임덕이냐 아니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레임덕이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통령 권력 말기에 좀 영이 안 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두 분도 얘기했지만 당청 간의 관계는 정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청와대는 어쨌든 지금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검경 사건을 이제 마무리 정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제 임기 1년 앞으로 3년 남았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시즌 2라 그러지만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소하고 수사를 완전 분리하는 그렇죠. 거는 예. 뭐 2022년 이렇게 한다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다음 정부 넘긴다는 도 있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년은 대선이 있는 해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되면은 사실은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21대 국회 1년 지났고 내년 지나면 못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다음 정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이걸 2022년 미루는 것보다 올해 내로 이걸 확실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근데 그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봐요. 예전 같으면 지금 아까 뭐 누구냐 뭐 유승민이나 뭐 배신 때릴 때 하면서 막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예. 그리고 막 언론에도 막 나왔잖아요. 뭐 배신자 아니 뭐 배신 장치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등 돌렸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청와대 뜻이니까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이러지 않거든요. 파열음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정상적인 과정이다 당청 관계에서는. 근데 이런 게 봐요. 대통령의 레임덕이라는 건 구조적으로 찾아온 레임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대통령이 이번 임기 하에서 예. 다시 한번 자기들을 공천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레임덕이 생깁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2016년에 본인의 임기 중에 마지막 국회의원 공천을 한 뒤부터
그 뒤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분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탄핵 표결할 때 보면 반반이 갈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를 다시 공천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깨갱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래도 자기 자리가 걸린 일이니까. 예, 그렇게 되고 다만 이제 구조적인 그런 어떤 정치 구조상의 레임덕은 이번에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예. 저는 이번에 지지율이나 이런 수치 때문에 레임덕 얘기가 나온 게 아닐 거라 봐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그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번에 가덕도 관련해 가지고 문건이 나온 거 국토부에서 공무원들이 이게 가덕도라는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또는 문재인 정부의 후임 그 계승하는 정부에서 완결되지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 자기들끼리 그냥 아이디어처럼 쓴 게 아니라 어디 외주도 줬다면서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 말이 안 되는 걸 진행했을 때 왜 말이 안 되냐는 질문을 정치권에 돌리기 위해 가지고 미래에 편지 쓴 거예요. 보험 들어놨다. 우리 편지 쓴 거 있잖아요. 뭐 100년 뒤에 돌고 돌아서 병이 돌아가지고 그때 읽어보는 그런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나중에 검찰 갈 때 들고 갈 편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이 자기 생존에 가장 민감한 존재들인데 네네. 아 지금 이 정부의 말만 무조건 들어서는 안 되겠다. 보니까 산자부 공무원들은 막 구속도 되고 이러더라. 그리고 이번 정부가 꼭 다음에 계승된다는 보장도 이제 하기 어렵다. 이게 레임덕의 시작인 거예요. 아니 근데 만약에 뭐 일단 레임덕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그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가 조금 청와대 쪽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 변호사님 저는 보세요? 비서실장이 국회 나와가지고 그 속도 조절 얘기를 왜 했을까 싶어요. 사실 그게 사실 제일 민감한 질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박범계 장관이 어느 정도 정리했고, 그러니까 약간 뭐 속도 조절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그 단어를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이랬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는 쿼테이션 마크가 딱 붙어가지고 그렇죠. 일단 왜냐하면 펜다운표로 이렇게 모든 인용이 언론의 되니까. 관심이었고 그날 아마 질문도 다 그거 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언론이 어떻게 받을지 알았는데 그래서 좀 그날 매끄럽지 비서실장 못했다? 말은 조금 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저도 그 뭐 철험회나 뭐 이런 분들이 뭐 좀 가까운 사이에서 아는데 이 얘기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저 김영민 의원 방에 가 보니까 그 법안 지난번부터 있더라고. 그래서 이 준비는 계속 배운 거예요. 준비를 공수처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검경수사권 분리한다. 그러니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 그렇죠. 그리고 자꾸 뭐 외국 검찰 얘기하는데 외국 검찰 일본도요 몇 개 안 돼요 수사하는 데가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큰 방향은 정해졌다. 근데 언제 할 거냐는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뭐 선거에 도움되면 하고 선거에 도움 안 되면 안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마 올해 내로는 제가 보기에 뭐 만들고 시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저는 이제 레임덕 그 메시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매끄럽지 못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네네. 유영민도 그렇고 신현수 건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레임덕이냐라고 놓고 보면 구조적 레임덕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국민적 지지와 관련해서 이게 레임덕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전통적으로 레임덕이라고 하면 대통령 보고 당에서 나가라고 해야 돼. 이전에 다 그랬어요. 다 나가세요. 탈당하세요. 용의 눈을 그리는 순간이지. 마지막 순간이잖아 그거는. 뭐 이래야 돼. 그럴 정도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가세요라고 요구할 만한 주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신 이 사람이 뭐 이재명이면 이재명, 누구 올라오는 김경수면 사람이. 김경수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나가세요라고 해도 그 다음 정권 창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이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궁중 암투 같은 이런 비유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뒤에서 대통령 뒤통수 빡 때리고 사실은 이랬어요라고 막 폭로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했던 얘기가 이제 그런 거였죠.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40% 지지인데 무슨 레임덕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40% 지지율이 의미하는 것은 말하자면 대통령 뒤통수나 앞통수를 때리면서 자기 정치적 기반을 끌고 갈 만한 다음 대선을 위해서 끌고 갈 만한 그런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보험용으로 뭘 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당청 관계에서 레임덕이 온다는 건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네, 김 변호사님. 네. MB 때는 여러 가지 장면들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의원이 세종시 특별법 국회에서 들이받았잖아요. 네. 그런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게 레임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한테 들이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당청 간에 그런 건전한 긴장감 항상 있어요. 그게 항상 그래왔대. 모든 정당에. 거기다가 예전 DJ 때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DJ 때는 정풍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와대 가서 정동영 당 초선 의원이 건너갖고만 나가세요. 이거 한 거잖아요. 근데 현 정권에 그게 1도 없었거든.
그런데 이거라도 생기니 거기다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대선 앞두고 이거 뭐지라는 생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예전에 아까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청와대에 대해서 초선에 들이받고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의원이란 게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할 텐데 너무나 없고 조용하던 정당에 조용한 물에 돌 뻥 터져가지고 뿅뿅뿅뿅 튀어가니까 하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하나 거지. 궁금한 거 레임덕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랑 행동이 맞아요. 과연 이 정국 운영이라든지 이 지금 국가의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가 너무 궁금하다. 예를 들어서 왜냐면 보세요. 말하고 행동이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추미애 장관 문제 송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신현수 수석을 임명해서 검찰을 좀 다독이는 모습들. 윤석열 총장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총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있었던 게 신현수 수석 사의 표명. 거기다가 뭐 속도 조절을 요구했는데 국회에서 아니라고 하고 속도 조절 요구한 건 맞는 것 같아. 단어는 그건 안 썼죠. 왜? 유영민 실장의 워딩은 그건 아니지만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대통령의 뜻하고 당의 행동들은 맞지도 않고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것과 그 다음에 인사도 좀 맞지 않는 것들을 보면 과연 대통령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장악력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뭐 알 길이 없어. 일부만 얘기할게요. 저도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제일 곤란한 사람은 신현수 수석이에요. 네.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붙잡고 싶고 그러면 신현수 수석한테 뭔가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신현수 수석이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 수석권 완전 뺏는 거 하지 말고 그다음에 좀 천천히 하자. 그다음에 근데 이제 박범계 수석이 장관이 한 얘기가 그거죠. 검경 수사권 올해 좀 정착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을 좀 훼손되지 말아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약간 검찰 편 들어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라든지 워딩은 저는 아마 좀 신현수 수석을 다분히 좀 의식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근데 아마 실제로 뭐 본뜻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공약 보시면 알겠지만 뭐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항상 맨 위에 있어요. 네. 1호, 2호 공약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본심은 약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신현수 수석이 있어서 좀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일단은 생각해요. 조금 한 호흡을 좀 쉬어가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신현수 수석을 배려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추진을 하되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이 정도일 네. 것 같고요. 실은 들었어요? 검찰에서 공수처보다 이 건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관계가 더 클 그렇죠. 거예요. 훨씬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건 수사권을 가지고 계속 뭐 수사를 하는 걸 텐데 정면으로 치고 들이받고 싸우기에는 윤 총장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근데 이거- 사실은 이전과 같은 스탠스라면 정면으로 들이받고 싸웠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임기 마지막으로 얼마 안 네, 남았어. 김태일 변호사님 나는- 짧게 좀 얘기 나는 듣고 마무리할게요. 근태기 형 얘기하는 그 신현수석 때문에 곤란했다는 거.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걸 몰랐어요? 임명할 때? 그러면? 신현수석이 임명하는 것이 시장에 어떻게 비칠까? 신현수석이 와서 나한테 어떤 의견을 검찰에 가지고 있을까? 그걸 모르고 친하니까 임명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임명할 때 분명히 요구하는 게 있었고 거기에 대해 신현수석 대답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두 사람 사이에 컨센서스가 있으니까 임명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그 신현수석 때문에 곤란해지고 이런 상황이 왔다? 이게 저는 올바른 국정 운영인가? 난 좀 의구심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렇게 말이 엇갈릴 때는 사실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한 쪽이 누구냐를 봤을 때 유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취지의 말이 특정한 장소에 있었다는 걸 증언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박범계 장관은 없었다 이러는 거잖아요. 저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쪽에 신빙성이 갈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속도 조절론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해지는 반부패 역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수사 역량의 교체기에 예를 들어 새로 신생 조직이 갑자기 수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네. 아무리 뭐 사실 통과한 사람들이 하더라도 조직에 팀워크가 없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우려까지 나온 상황이라면은 전 지금 상황에서 그냥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속도 조절론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개연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걸 다 구체적으로 지어내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뭘 지어낼 때도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도 보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오히려 부인한다고 저희 야당에서는 보고 있는 제가 거죠. 보기 딱 알겠습니다. 얘기하면요. 오히려 네. 당청간의 여기까지만 듣고 마무리 진짜 문제보다는 할게요. 지금 얘기한 네. 것처럼 검찰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근데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자초한 면도 있다고 봐요. 이 상황을. 왜냐하면 이게 2022년
때부터 할 건데 이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막 들이받고 사퇴하기도 힘들잖아요. 나 2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옮겼는데 그렇죠. 뭐야 복수한다고 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그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상 앞당긴 면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계속 이 네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거 뭐 방송 시간을 떠나서 이거 끝도 없이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주에 이제 아까 어쨌든 우리가 되게 기대되는 각 당의 이제 후보들이 나옵니다. 예, 그거 놓고 또 다음 주에도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태현 신장식, 현근택 변호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